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초라하게 법정에 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한때 남미의 호랑이라 불리며 미국과 맞짱을 뜨던 그 남자,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2026년 1월 전 세계 뉴스는 이 충격적인 남자의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론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인가? 어쩌다 세계 최대의 석유 부국을 거지 소굴로 만들고 자기 자신마저 저 차가운 철창 속에 가두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저 무능한 버스 기사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바보였을까요? 바보가 10년 넘게 그 살벌한 독재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단순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귀재였고 권력의 냄새를 맡는 데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닌 하이에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몰락한 결과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과정을 되짚어보려도 합니다. 카라카스의 뒷골목에서 시작해 대통령궁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까지, 그리고 마침내 뉴욕의 감옥으로 추락하기까지. 한 인간의 뒤틀린 욕망이 어떻게 국가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켰는지 그 지독한 인생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괴물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1962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그의 집안은 가난하지도 유복하지도 않은 평범한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상머리 교육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열성적인 노조원이었습니다. 어린 마두로는 밥을 먹으며 자본주의 타도와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조기 교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학창 시절 그는 공부보다 딴짓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록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친구들과 야구를 즐겼죠. 성적표는 엉망이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부보다 더 미친 듯이 파고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급진적인 사상가들의 책이었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중국 마오쩌둥의 사상에 푹 빠졌습니다. 심지어 더 큰 혁명을 배우겠다며 쿠바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하바나의 정치학교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머릿속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자본주의 미국은 악마고 사회주의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다. 이때 세뇌된 비뚤어진 세계관이 훗날 베네수엘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씨앗이 됩니다. 쿠바에서 돌아온 청년 마두로는 밥벌이를 위해 직업을 구합니다. 카라카스 지하철 공사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키가 무려 190cm나 되는 거구입니다. 그 큰 덩치가 좁은 운전석에 구겨져 앉아 도심을 누비는 모습 말입니다. 승객들에게는 꽤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기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운전대가 아니라 마이크 앞에서 터졌습니다. 말발이 기가 막혔거든요. 그는 동료 기사들을 모아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타고난 덩치와 굵직한 목소리,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좌파 이론으로 무장한 그는 순식간에 노조의 리더가 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주도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인생을 바꿀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실리아 플로레스, 마두로보다 9살 연상인 변호사였습니다. 노조의 법률 자문을 맡으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들끓는 여장부였죠. 훗날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킹메이커이자 함께 나라를 말아먹는 파트너가 됩니다. 그러던 1992년 베네수엘라 역사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우고 차베스 중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비록 실패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방송에서 외친 한마디는 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을 뿐이다. 마두로는 TV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진짜 영웅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즉시 차베스 구명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실리아와 함께 감옥에 있는 차베스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차베스는 감옥 철창 너머로 자신을 찾아온 이 덩치 큰 버스 기사를 유심히 봤습니다. 충성심 가득한 눈빛, 시키는 건 뭐든 할 것 같은 우직함. 차베스는 마두로를 자신의 보디가드 겸 비서로 채용합니다. 차베스가 출소한 뒤 마두로는 그야말로 차베스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운전도 해주고 짐도 들어주고 반대파가 나타나면 덩치로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차베스의 아바타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생각은 없고 오로지 차베스의 말만 앵무새처럼 따라했으니까요. 하지만 차베스에게는 똑똑한 참모보다
이런 맹목적인 추종자가 필요했습니다. 마두로는 그렇게 권력의 심장부로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1999년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자 마두로의 인생도 수직 상승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더니 어느 날 덜컥 외교부 장관이 됩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외교부 장관의 탄생이었습니다. 외교적 예의도 모르고 국제 정세도 모릅니다. 그가 가진 전략은 단 하나, 무조건 반미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미국 싫어하는 나라들만 골라 찾아다녔습니다. 이란, 리비아, 시리아 같은 나라의 독재자들과 형님 동생하며 지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아까운 석유를 헐값에 넘겨주며 동맹을 맺었죠.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오로지 반미 카르텔을 만들기 위한 퍼주기 외교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회주의 황제 차베스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2011년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후계자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정부 내에는 똑똑한 엘리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베스의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하필 마두로인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차베스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기 노선이 1%도 바뀌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똑똑한 놈은 자기 정치를 하려 들겠지만 멍청할 정도로 충직한 마두로라면 자기를 신처럼 모실 거라고 확신한 겁니다. 2013년 3월 차베스는 세상을 떠났고 준비되지 않은 버스 기사 마두로는 거대한 제국의 운전대를 넘겨받게 됩니다.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마두로는 정식 선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베스가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도 부족했고 사람을 홀리는 연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전략은 차베스파리였습니다. 유세장에서 그는 제정신인가 싶은 기괴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내 머리 위를 맴돌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그 새는 차베스 사령관님의 영혼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이게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하지만 빈민층은 차베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마두로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1.5%포인트 차이의 턱걸이 승리. 국민 절반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자리가 위태로웠던 겁니다. 불안함을 느낀 마두로는 이때부터 반대파를 힘으로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열등감이 그를 더욱 잔혹한 독재자로 만든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마저 그를 버렸습니다. 취임 직후인 2014년 국제 유가가 대폭락했습니다. 100달러가 넘던 기름값이 20달러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출의 96%를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차베스 시절의 흥청망청 퍼주기 복지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길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경제전쟁이다. 부자놈들이 물건을 숨겨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부족한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윤정이를 돌려 무작위로 찍어냈습니다. 얼마나 돌렸는지 기계가 과열되어 불이 날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1년 물가 상승률 100만%. 어제 산 빵 가격으로 오늘은 밀가루 한 줌도 못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비었고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말과 기아라는 현실이 합쳐진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끔찍한 신조어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경제가 무너지자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며 마두로 퇴진을 외쳤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마두로에게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짓밟을 것인가? 그는 주저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경찰과 군대뿐만 아니라 사냥개들을 풀었습니다. 콜렉티보라고 불리는 친정부 오토바이 무장갱단입니다. 이들은 시위대에게 실탄을 쏘며 무자비한 사냥을 벌였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이 체포되어 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악명 높은 고문소 엘 엘리코이드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도 박살을 냈습니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자 꼭두각시 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식물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자기 친구들로 채워 모든 판결을 조작했습니다.
선거는 쇼가 되었습니다. 배급표인 조국 카드를 인질로 잡고 협박했습니다. 나를 찍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공화국이 아니라 마두로 1인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월급도 못 주는데 군인들은 왜 그에게 충성했을까요? 비밀은 하얀 가루, 마약에 있었습니다. 마두로는 군부 핵심 장성들에게 국가의 이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마약 밀매 사업권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대 내에는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이 있습니다. 장군들이 어깨에 단 별 모양 훈장이 태양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별명이죠. 콜롬비아 반군이 만든 코카인을 베네수엘라 군용기로 실어 미국과 유럽으로 날랐습니다. 국가기관이 통째로 범죄 조직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영부인의 조카들도 외교관 여권을 들고 마약을 운반하다 미국에 체포되었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마약왕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까발려졌지만 마두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 감옥이 아니라 처형될 것을 알았기에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의자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13년을 버텼습니다. 국민 70만 명이 살기 위해 조국을 탈출하고 남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안에도 그는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악은 없는 법입니다. 2026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더 이상 이 폭주를 지켜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가서 그를 끌어내라.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 1월 3일 새벽 미군 특수부대가 어둠을 틈타 대통령궁을 급습했습니다. 마두로가 그토록 믿었던 군부 실세들은 미국의 압박과 회유에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침실에서 잠옷바람으로 끌려 나온 마두로. 그가 느꼈을 공포는 지난 13년간 국민들이 느꼈던 공포의 수천만 분의 1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는 뉴욕 연방법원의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대통령 띠 대신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채 말이죠. 버스 기사에서 노조위원장으로 독재자에서 마약왕으로 변신을 거듭했던 그의 인생 종착역은 결국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그릇된 신념과 탐욕이 어떻게 한 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는지 마두로의 삶은 우리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깁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을 태운 버스를 절벽으로 몰았던 운전기사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말입니다.